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이야기는 미술사에서 가장 놀랍고도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현대미술의 아버지 혹은 피카소와 마티스의 영원한 우상이라는 수식어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폴 세잔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정작 그는 평생을 조롱과 비난, 그리고 실패자라는 꼬리표와 싸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 처절한 실패자가 세상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위대한 집착의 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요. 이게 뭐냐고요? 2011년경에 카타르 왕실이 세잔의 그림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단 한 점을 사기 위해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입니다. 단일 미술 작품 거래가로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죠. 지금은 이렇게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그림을 그린 화가이지만 그의 실제 삶은 이 숫자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그의 삶을 관통하는 정말 뼈아픈 대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은행가였던 세잔의 아버지 루이 오구스트는 화가가 되겠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빵으로 살고 재능으로 죽는 거란다. 한마디로 꿈을 철저히 짓밟아버린 거죠. 반면에 훗날 20세기 최고의 거장으로 불리게 되는 파블로 피카소는 세잔을 향해 그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롱을 견뎌낸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생애가 바로 이 두 문장 사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억 5천만 달러짜리 실패자.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조숙한 신동을 떠올리잖아요. 20대에 이미 걸작을 쏟아낸 피카소처럼요. 하지만 세잔의 젊은 시절은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작가 말컴 글래드웰이 말하는 늦게 피는 꽃, 즉 대기만성형 인물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화가의 꿈을 품고 파리의 명문 미술학교에 지원했지만 보기 좋게 낙방했고요. 권위 있는 살롱전에서는 번번이 떨어지며 평론가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어린 시절부터 각별했던 단짝 친구 대문호 에밀 졸라와의 결별이었습니다. 졸라가 자기 소설에서 세잔을 모델로 삼아 재능 없이 자살하는 실패한 화가로 묘사해버렸거든요.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평생 우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런 기나긴 암흑기를 지나 세잔이 마침내 생애 첫 개인전을 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무려 56세였습니다. 1895년 화상 앙브로아즈 볼라르가 기획한 이 전시회에서 드디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피사로, 모네, 드가, 르누아르 같은 당대 최고의 인상주의 거장들이 그동안 아무도 몰라봤던 세잔의 진가를 알아보고는 앞다투어 그의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단일한 시선의 파괴입니다. 혹시 미술관에서 세잔의 정물화를 보신 적 있나요? 자세히 보면 탁자의 좌우 모서리가 서로 어긋나 있고 접시 위 과일들은 당장이라도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것 같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왜 멀쩡한 원근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그렸을까요? 르네상스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미술은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고정된 단 하나의 눈을 강요해 왔습니다. 평면에 3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눈속임이었죠. 하지만 세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한쪽 눈만 뜨고 얼음처럼 가만히 서서 보지 않잖아요. 두 눈으로 고개를 돌리며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대상을 바라보죠. 세잔은 바로 이 두 개의 움직이는 눈으로 포착한 진실을 화폭에 담아내고 싶었고 그 결과 수백 년 된 원근법의 규칙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세잔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찾고 싶었던 건 사물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뼈대였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기둥, 구, 원뿔로 해석하라는 그 유명한 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대상을 기하학적 덩어리로 조각내고 쪼개서 다시 조립하는 이 방식, 이게 바로 시각예술의 역사를 뒤바꾼 완벽한 혁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사과와 산입니다. 세잔에게는 평생을 바친 위대한 집착의 대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과입니다. 이 사과에는 아주 사적인 사연이 있어요. 어린 시절 체구가 작아서 괴롭힘을 당하던 에밀 졸라를 세잔이 지켜줬는데 그때 졸라가 고맙다며 사과 한 바구니를 줬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사과에 대한 애정은 엄청난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정물화 하나를 그릴 때 화구를 100번 넘게 이리저리 옮겼고 초상화를 그릴 때는 모델을 무려 150번이나 앉혀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산 볼라르가 초상화 모델을 서다가 손 부분을 조금만 수정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세잔이 그 손을 다시 그리면 캔버스 전체를 처음부터 다 다시 칠해야 한다며 단칼에 거절했다는 일화도 있죠. 붓터치 한 번이 그에겐 치열한 전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영원한 뮤즈, 생트 빅투아르 산입니다. 고향 엑승프로방스에 있는 해발 1011m짜리 바위산인데요. 세잔은 이 산을 80번도 넘게 그렸습니다. 전통적인 원근법으로 거리를 표현하는 대신에 붉고 노란 따뜻한 색과 푸른 차가운 색을 모자이크처럼 촘촘히 덧칠해서 평면 위에 웅장한 깊이감을 만들어냈죠. 세잔에게 이 산은 그 자체로 영원히 변치 않는 자연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 X의 고독한 작업실입니다. 사과와 산에 이어 세잔의 세 번째 집착은 바로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파리 미술계의 유행이나 평론가들의 험담이 듣기 싫어서 심지어 자기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고향에 철저히 틀어박혔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림만 그리려고 그가 직접 설계한 은신처가 바로 1902년에 완공된 로브 언덕의 아틀리에입니다. 남쪽으로는 커다란 창을 내고 북쪽 지붕은 전부 유리로 덮어서 오직 빛과 자연만 들어오도록 통제한 완벽한 성소였죠. 세잔은 바로 이곳에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한 채 큰 목욕하는 여인들 같은 만년의 걸작들을 쏟아냅니다. 당시 세잔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예술가로서 멋부리려고 한 소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술에 대한 헌신은 타협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동시에 자기 육체를 갉아먹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캔버스를 위해 죽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형태와 색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고독한 천재는 과연 어떻게 생의 마지막에 맞이했을까요? 포근한 침대 위에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을까요?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던 그의 마지막 순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06년 10월 15일 67살의 세자는 그날도 평소처럼 화구를 챙겨서 야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림을 그리던 중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비를 피할 새도 없이 차가운 폭우를 맞던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고 맙니다.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발견돼서 집으로 옮겨졌는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입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억지로 다시 밖으로 나간 겁니다. 정말 엄청난 집념이죠. 하지만 며칠 뒤인 10월 23일 건강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세자는 결국 눈을 감고 맙니다. 그림을 그리다 죽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정말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목숨과 캔버스를 맞바꾸며 지켜낸 거죠. 그가 원근법을 해치하고 사물을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해낸 이 위대한 유산은 고스란히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이어져 입체파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현대 미술이 바로 세잔이 흘린 땀방울 위에서 태동한 겁니다. 세잔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말콤 글래드웰의 늦게 피는 꽃이라는 개념과 겹쳐지면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단지 남들보다 일찍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잠재력 있는 수많은 천재들을 너무 쉽게 외면하고 실패자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무려 56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빛을 본 폴 세잔. 지독하게 고독했지만 끝내 위대했던 그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시각을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